네, 안녕하세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네. 아, 오늘은 10시 반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요. 예. 두 테이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송 때문에, 예. 어, 두 테이블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아, 방송하겠습니다. 네. 657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11월 15일 이놀리 빈집털이 기후지정학 수메르 경제사론 VOA 추부길 아침한개 신인균 성렬영 김건희 민경욱 학생의 소리 젊은 시각 캡틴 따거 부원하세바 중경투 이런 제목입니다. 내일 선거하면 국힘 압승 차기 노벨 평화상 유력 후보 성렬영 김건희 아침한개 민경욱 지식보관소 어벤져스 전략회의 배승희 젊은시각 신인균 중경투 리춘수 보나세바 학생의 소리 박정희 벽석의 빈틈 캡틴 따거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UFO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에서 속초에서 찍은 미확인 비행 물체 사진 이것을 가장 먼저 인드라가 인용하겠습니다. 이유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공신력이 그러니까 조회수 그러니까 그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공신력이 높은 그러한 어떤 매체를 신뢰합니다. 교차 검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UFO 조사 분석 센터는 상당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거의 99% 현재 인드라는 한국 UFO 조사 분석 센터의 어떤 이런 노력을 신뢰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처럼 아침한개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처럼 구독자 수는 낮아도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지정학 오늘 주제죠. 기후지정학 그 다음에 수메르 경제사론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죠.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기후문자 지정학 한국어 주어 목적 동사 순서가 이 어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인드라가 데리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문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문법 체계가 문자가 등장하고 문법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고도의 사회다. 중앙집권제고 어떤 농경사회로 접어들었고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중앙집권이냐면 이미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지방에 어떤 파견을 보내든 제후를 임명하든 어떻든 간에 문자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면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각골문,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각골문의 발견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해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어순의 문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목적어가 되느냐 어떤 것을 주어로 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야기가 확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드라는 이집트 상형문자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드라는 중국의 각골문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어수는 전 세계 공통의 최초의 문자 그리고 문법은 수메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보다 수메르보다 이전에 어떤 문법 체계가 등장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세계 최초의 문법과 문자는 수메르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가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어순에 따라서 한국어와 같다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완성된 문자 문법 체계로 등장한 것은 수메르 문자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드라가 현재까지 나온 모든 가설들을 검토했을 때 인류의 보편적 언어였다, 문법 체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SOV 구조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도 SOV입니다. 영어 구조, 오늘날 영어 구조와 다릅니다. SVO가 아닙니다. SOV. 한국 어순과 같았어요.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가요. 그리고 수메르어를 이어 나온 것이 그것들을 그 쐐기 문자의 다양한 형태를 간결하게 마치 세종대왕처럼 만든 것이 아카드 대왕 사르곤 아카드 제국이 보다 간결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카드 문자입니다. 아카드어예요. 이 아카드어가 중동의 보편 언어였다. 국제 영어, 오늘날의 영어였다. 그래서 아마르다, 그러니까 히타이트와 이집트 간의 휴전협정, 평화협정 언어가 이집트어도 아니고 히타이어트도 아닌 아카드어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신누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중국어 수는 왜 SVO일까 하고 재밌는 견해를 주었는데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과 글은 다르죠. 말과 글. 이 친구의 어떤 주된 논지는 몽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2만 년 전, 2만 4천 년 전에 다시 이렇게 오늘날 우크라이나로 일부 인류가 이렇게 돌아간 게 있어요. 그거를 근거해서 세계 보편 언어는 그 동북아시아 만주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잡는데 매우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 뭐가 나와야지.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점을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드리고요. 근거가 부족하다. 핵심은 문법이 완성되면 SOV다. 예를 들어서 뭐 파푸아 뉴기니나 이런 분 이쪽의 친구들을 문자가 없는 이 오스트라 이쪽이 폴리네시아 이쪽의 언어들을 보면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는데 말은 있잖아. 이 말들이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자로 정립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고립되다 보니 선마다 고립되다 보니 특정의 그러한 언어가 쓰일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중시하는 것은 어순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때 하필 어순이 변화됐는가 이 점을 인드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순수자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중국어와 관련돼서 이제 이 친구의 어떤 학설은 중국 남부에서 SOV가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게 크게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이 언어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데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어떤 얘기냐면 변홍사가 동남아시아에서 1만 년 전에 이루어졌고 기원전 3천년경인가 5천년 전경에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량주 고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당시에 매우 추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베트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빙하기 시대면은 동남아시아 쪽이 굉장히 오늘날의 온난한 동아시아 기후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이쪽 지역에서 무언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OV가 최초로 발생한 지역은 중국 남부일 수 있지만 베트남일 수도 있다. 뭐 변홍사가 1만 년 전에, 물론 소로리 벽시 1만 3천 년 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가설이 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확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이게 아까 했던 아마르나 문자 외교문서는 아카드어입니다. 국제 당시 영어가 아카드였어요. 아카드어 어순은 어떻죠? 한국어와 똑같이 주어, 목적어, 동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더스 문명 세력을 정복하고 인도와 대륙을 정복했다는 아리안 침략. 요런 어떤 인도는 이제 인드라 얘기했지만, 기원전 20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기후변화가 극심했고 그로 인해서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멸망했죠. 그리고 한 200년 동안 중동에서 뭐 빈지토리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곧바로 함부라비 카시트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 왕국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재 유력하다. 가설이 그냥 빈집털이 이런 수준이고, 한 200년 지나서야, 그래서 함부라비의 어떤 시절도 예전에는 1800년대 기원전, 근데 지금 16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드라 강조하는 해양민족, 이런 것도 바다민족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집트 문명도 멸망하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멸망하고 히타이트도 멸망했다. 거기에 인드라는 동의하지 않는다. 빈집털이다. 뭔가 기후변화로 대가뭄으로 인해서 이미 망한 데를 빈집털이한 거다. 그렇게 저는 본다 이거죠. 그렇게 바다민족이 그렇게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다 망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600년 경에 이집트가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힉소스 가나안의 힉소스족이 뭐 유대인이다 아니다 막 논란이 많잖아요. 이 힉소스족이 누구냐? 라는데 많은 어떤 초점이 있는데 저는 힉소스가 누구냐에 관심이 없어요. 바다 민족이 누구냐에도 관심이 없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당시 이집트 왕조가 멸망할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그냥 이집트 왕조가 부패 무능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후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것을 힉소스가 나중에 와서 빈집털이했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2세기 그리고 저는 기원전 12세기서부터 기원전 900년 이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보통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성기를 기원전 10세기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원전 10세기에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저는 한 200년 뻥튀기를 했다. 솔로몬과 다윗은 실존했을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지만 그 연대기 쪽에서 한 200년을 뻥튀기 했다. 뻥튀기 해도 그 가나안 지역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 아리안도 마찬가지죠. 1600년경에서 1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600년까지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사건까지 7세기까지 오늘날 말한 인더스 문명은 버려졌다. 황폐했다. 망가졌다. 사람이 살지 않았다. 살더라도 오아시스처럼 사막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서방에서 계속 그렇게 망한 시적 무리들이 왔었고 그 중에 일부가 뭐 아리안일 수 있다. 미타니의 아리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인드라 대표적인 게 인드라다. 그래서 인도에는 역사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인도의 역사 기록은 기원전 2세기 무렵이나 됐고 붓다는 기원전 4세기경 정도예요. 인도는 역사를 부정해요. 그냥 그 시기는 다 그냥 신화로 다 퉁칩니다. 역사적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더라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명의 후퇴를 겪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중국은 예외적이냐? 아니다. 지금 그 은나라가 실존 보통 상나라 상나라지만은 수도가 은어기 때문에 은나라로 통칭되는 그 상나라 은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기원전 1600년에서 1100년 혹은 1000년 요 사이 500년간 집권했다. 상나라와 은나라 왕조 실체는 검증됐습니다. 문제는 왜 망했느냐입니다. 언제 설립됐느냐도 문제지만 언제 망했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라는 거죠. 여태까지 어떠한 사마천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기원전 1세기예요. 기원전 1세기, 2세기? 한참 후대 인물입니다. 그런 사마천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원전 841년의 기록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래 진나라의 진시황이 모든 역사서를 없앴기 때문에 모든 책을 불살라버렸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거다. 아니에요. 그래도 있죠. 진시황이 뭐 완벽주의자라도 그런 걸 다 어떻게 없애. 남아있으면 남아있지. 결국은 뭐다? 그냥 빈집털이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5천 그러니까 이쪽에 한참 오늘날 스산성에 있던 강족이거든요. 주나라의 어떤 주왕은 강족이에요. 한족이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 한족은 또 한족이란 개념이 없었죠. 어쨌든 스산성에 살고 사천성에 살고 있는 애들이
저 멀리 기주 땅, 그 삼국지로 표현하면 너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야. 총나라에서, 예, 총나라가 도읍한 데가 그 사천성 아닙니까? 거기서, 예, 조조가 있는 나라, 그것도 아니고 저 원소가 도읍지 삼았던 나라, 거기까지 원정 간 거야. 그 옛날에 기원전 1000년에 그 당시에 어떠한 과학기술 발달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 신화에 따르면 5,000명이 원정되었고 상대방은 무슨 뭐 70만 명? 이렇게 됐대요. 말이 돼요? 손자백병이 하면 수성하는데 10배의 병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500만 명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습 공격과, 예, 적들의 내분으로 망했다. 설사 그렇다 쳐.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망해? 하루 만에 망했대. 주나라가 하루 만에 망했대요. 공격 하루 만에 무너졌대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못 믿겠죠. 그리고 뭐 주나라가 무슨 거기에 전형적으로 무슨 여색에 빠져가지고 경국지색, 예, 날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그냥, 예, 인드라가 세 가지, 예, 의심을 한다면, 첫 번째, 주나라가 설사 이 모든 의문점을 뒤라고 세 가지만 들면, 첫 번째, 예? 저희가 삼국지 시대에 보던 노른 땅이야, 노른 땅. 예? 그 노른 땅을 공격해서 그냥 하루 만에 5,000명이 70만 명을 물리치고 하루 만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예? 점령했다 쳐요. 그걸 가만히 놔둬? 그거를 자기 도읍으로 삼아야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응? 연나라 공손 동가 뭔가에서 고구려 국내성을 함락시켰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락시켰다가 되돌아갔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국내성은 먹을 게 없어. 이점이 없어요. 그냥, 예? 작살 낸 거야. 예? 반면 이 고구려 국내성과 이 노른자의 땅, 예? 옥토하고 구분하면 안 되죠. 거기가, 예? 당대 최고의 도시인데 거기서 눌러 살아야지. 여태까지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면 거기에 눌러 살았어요. 왜 눌러 살지 않아? 예? 그렇죠? 그리고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그냥 강족이 주나라, 그러니까 서주에 있었어요. 주나라가 서주시대, 동주시대 이렇게 있잖아요. 300년 동안은 그냥 저 청구석에 있다가 30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낙양의 도읍지를 정했죠. 그게 동주시대입니다. 비슷하게 한 거지. 다시 말하면 인드라가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면은 1000년 전에 강족과 상관없이, 예, 그냥 망했어. 기후로. 만약에 기후로 망하지 않았다면 각골문에서 나타나는 그 상나라의 이웃인 동이족이, 그 오늘날 산동 지역에 있던 동이족이 맨날 싸우고 전쟁 나고 그랬거든요. 걔들이 차지하지. 바로 이웃한 애가. 아무런 기후적인 문제가 없으면 이 풍요로운 땅을, 예? 이웃나라가 먹지. 왜 마치, 예? 북한이 망했어. 그러면 주변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러시아 이런 애들이 관심이 있는데, 예, 저 멀리 끝에 있는 프랑스가 관심을 가진다? 프랑스가 북한을 먹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 비유인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만주, 연해주 이 모두가 기후적인 똑같은 조건에 처해서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상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상나라와 전쟁했던 이웃 산동 지역도 망한 거예요. 기후재해로. 대가뭄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 30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근데 300년 지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을 찾으니까 강족 애가 딱 보니까 버려진 땅이야. 빈지털이 들어가서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한 거다 이거죠. 그럼 얘네들은 왜 살아남나? 바다 해양 민족과 같은 거죠. 네. 강족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가뭄의 어떤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나 인도, 네? 바빌로니아, 뭐 이쪽에 터키 땅 이런 데는 다 기후재해를 맞았지만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크레타 섬이나 이런 섬에 있던 애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애들이 뭐 빈지털이 했지만 거기를 응? 만약 걔들이 빈지털었는데 풍요로운 땅이야. 그럼 거기에 정착하지. 이집트 같은 풍요로운 땅, 응? 페니키아 같은 풍요로운 땅, 소아시아 같은 터키 땅 거기를 물러앉지 왜 그냥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년대 강족이 주나라 강족이 상나라를 은어를 먹었으면 물러앉아야지 왜 다시 돌아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저 산하천의 상상력이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산하천 좋아해요. 두 가지를 보여야 됩니다. 의도가 있고 객관적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 진술이란 객관적이란 측면들을 존중해요. 사마천이나 김부식 이런 역사가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김부식이든 사마천이든 의도가 없을 리가 없고 당대의 역사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대 시대적 배경에 녹아 들어있는 사람들 그 전제를 두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뭐 유대인 역사가 요제푸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해야지 의도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례로 벽석이 틈 좋은 유튜버 채널인데 계속적으로 제국주의 하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제국이 없습니까? 제국이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100년 전에는 제국주의고 지금 제국주의가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역사들이 나와? 제국주의자들이 무슨 의도로 네안데르탈린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검증을 계속해. 저는 제국주의 어떤 뭐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시대착오다. 과학기술의 미발달 그런 점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모든 역사가에는 설사 벽석의 빈틈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당대의 오늘날 시대 상황에 그러한 의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도란 벽석의 빈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기존의 어떤 노력들을 제국주의로 그렇게 폄하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오늘날 수메르 문명 발굴을 누가 했어요? 제국주의다. 그렇게 그 논리로 따지면 제국주의자들이 한 거야. 제국주의자들이 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아메리카 인디언 역사 누가 했어? 제국주의자들이 한 겁니다. 당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 의도가 어떻게 구현돼요?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 만약 그것이 제국주의의 의도에 맞지 않았다면 자금줄이 없었죠. 끊기지. 어떤 것들은 더 강화되고 어떤 것들은 약화될지언정 그것들 단순하게 제국주의 이러한 어떤 시대착오적인 용어로
기존의 역사가들의 어떤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당대 어떤 부족한 정보 탓에. 근데 그거를 제국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들아 볼 때 약간 파시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건 인들아 비판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원주민의 기원과 항해술, 그래서 이제 보통 총균세, 제레미 다이아몬드처럼 이런 것들의 연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독일에 갔는데 독일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갔는데 거기에 폴리네시아라는 문명을 갖다 연구하더라. 아, 이게 진짜 제국이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인들아는 그 박물관 보기 전에 저는 폴리네시아 문화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국이구나. 이게 제국 관점이구나. 한국은 제국입니까? 아니지. 그냥 나만 생각하고 한국만 생각하고 그게 아직 인들아 강조하는데 제국의 관점과 민족의 관점은 다릅니다. 제국주의, 기존의 어떤 제국주의 비판은 인들아가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제국의 관점과 민족의 관점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면은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면 자이파시오 반쪽일성 매공 시파루처럼 되는 거죠. 반쪽 정은이 하는 짓거리가 뭐죠? 걔가 제국주의 정책을 하는 거지. 니네들이 비판하는 한경도 사람 차별하고 평양 사람만 옹호하고 한경도 사람 차별하는 그게 제국주의지. 식민지 정책이고 꽃제비 만들고 같은 민족에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행태로 봐야지. 파시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SOV가 오늘날 영어 보편의 다수를 차지하는 게 영어잖아요. 영어가 왜 SOV를 채택했는가 라는 점에서 이제 많은 의견들은 그런 얘기예요. 라틴어는 분리 한국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그러니까 보편 언어인 보편 문법 구조인 SOV 구조를 갖췄는데 이게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 농민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SOV가 굳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건 전혀 납득하지 않습니다. 전혀 납득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전 두 가지가 VOSO 지금 아랍어나 히브리어, 아람어 고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잖아요. 아람어는 페니키아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될 게 우가리트어라고 있어요. 이 우가리트어나 이런 것들은 VSO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 알겠죠. 거기는 V를 먼저 동사를 먼저로 하는 것은 상인. 상나라 우리가 상인이라고 할 때 그 상나라 상인이 고려 왕씨들이 개성 사람들이 장사하듯이 상나라 후손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상인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산업공상 유교에서 산업공상 왜 상인이 맨 마지막이냐 그 상인을 경계했기 때문이죠.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처럼 최하로 일부러 만든 것이죠. 상인, 상나라 후예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주어는 S 앞에 맨 앞에 붙는 이 S를 강화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인 내가 아니라
신, 종교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들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어가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은 존재론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동사가 맨 앞에 나온다는 건 역설적으로 실천론이 앞서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극히 실수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극히 일부에서 목적어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극히 일부의 나온 사람들인데 폴리네시아. 그건 역설적으로 인식론이 맨 앞에 있다. 그 목적어가 여러분 목적어는 뭐야? 누구지? 이런 의미거든요. 쟤 누구야? 그 맨 앞에 남아있는 건 인식론이 우선이다. 너 뭐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신중심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것을 문법 체계를 고려하면 문자가 등장한 것. 그러니까 인들은 노동하는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문자는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문자를 발명했다는 것은 신을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문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신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신학을 만들지 못하면 문자를 만들지 못해요. 신을 믿는다고 해서 문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연신이든 인격신이든 어떠한 신에 대한 어떤 우주론적 사고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기 어떤 논리체계, 지금 우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할지라도 신화든 무엇이든 간에 신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야만이 문자가 나와요. 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하거든요. 문자가 뭐하러 필요해?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적사회야. 뭐하러 문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적사회에서 하루면 다 달려갈 거리에 있으면 문자가 필요 없어요. 말로 하면 되는 거 뭐하러 필요하게 문자를 굳이 만들어서 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뭐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뭐 1억을 필요해. 1억을 필요해. 내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 내가 여기 있는 가게에서 집까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억이야. 그걸 어떻게 감당해? 감당할 수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죠. 그러나 그 1억을 부담하고라도 해야 된다면 그게 문자의 탄생입니다. 그 1억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1억을 비용에 부담을 하고서라도 1억 1천만 원이라도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자가 탄생한 겁니다. 문자가 없는 민족들은 바로 그런 이유로 문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고도의 신적 체계를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연대.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841년부터 시작했다. 그 이전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841년 전에 중국은 중국이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41년부터 비로소 중국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신라 때부터 비로소 한민족 형성됐고 고려 때 완성을 가졌던 것처럼
기원전 841년부터 비로소 중국에는 한족이 등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한족이 없었어요. 한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기원전 841년부터 중국에 한족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중국에서 한족과 뭐 오랑캐족, 이, 화이 분리가 시작된 거지, 그전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거고, 무엇보다 한족이 자신들의 시조로 생각하는 주나라 왕실 자체가 오랑캐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안 그래요? 네. 이런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뭐 하나라에 대해서는 뻥튀기다. 원래 이렇게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원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선 왕조가 고려 왕조를 엎고서 됐잖아요. 그럼 고려 이전에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조선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다 원조, 그래야지 자기 정통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나라가 모양새는 어쨌든 상나라, 은나라를 엎고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긍정하는 방식이 뭐냐면 상나라 이전의 어떤 왕조를 상정하는 것이다. 상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왕정 복고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상나라가 언제 등장했는가, 언제 나왔냐. 그래서 기원전 1600년 경이고, 하나라는 기원전 2200년, 2300년 뭐 이렇게 썰푸는데, 제가 볼 때는 상나라를 개국한 왕이 탕왕이잖아요. 걔는 근데 중시조야. 중시조. 상나라를 중흥시킨 인물이 탕왕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나라의 연대도 기원전 1600년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500년, 1400년 뭐 이때고, 1600년경에 누군가 시작했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때의 어떤 상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성국국가였다 이거예요. 양주, 고성, 뭐 이렇게 시마오, 유적 뭐 이런 애들처럼 시적국가, 부족국가, 원래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다 원래 시작은 조그만 성국가에서 시작했잖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중국의 그 땅을 다 차지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이거죠. 맨 처음엔 그냥 조그만 나라였는데 뭐 존속하기도 버티기도 힘들다가 전성기가 온 거죠. 그때가 아마 탕왕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기원전 1600년이건 1500년이건 한 200~300년간은 그냥 별볼일 없는 국가가 은나라, 상나라였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중국의 그 하북지대, 산동지역과 이 하북성 이쪽을 장악한, 삼국지로 치면은 기주 지역과 청주 지역, 뭐 서주 지역을 장악한 애가 탕왕인 거죠. 그래서 중시조가 된 거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냥 상상 속의 전설상의 어떤 그러한 것을 사마천이 뻥튀기한 거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고 있고, 그냥 상나라, 그러니까 전상, 왜 한나라도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한이 하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한이 이제 상나라, 은나라 이렇게 되는 셈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양주고성이나 여러 가지 청동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 그 국가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게 이제 기후 지정학, 예, 참고하시고요. 예, 빈집털 이론, 이것은 인드라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문법 구조에서 왜 SVO가 영어의 주도어가 됐나. 해양 세력들이 해양 무역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SV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SVO가 원래 이제 해양을 생각했던 것은 페니키아잖아요. 그래서 네. 동사가 중심이 된 것인데, 이것이 왜 SVO가 되냐면은 이러한 무역 세력, 그러니까 상인 세력과 기존의 어떠한 여태까지 역사는 중동이 중심이었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중세에서는 이게 넘어갔잖아. 어쨌든 걔네들이 그랬을 때 거기에 아까 강조했던 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SVO가 됐다 이거죠. VSO가 아니라 문명의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은 인드라 볼 때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변화가 중국에 영향을 끼쳐서 SVO가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동남아시아 쪽도 제가 볼 때 해양 세력, 원래 이렇게 대만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동남아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갔다가 파푸아뉴기니로 해서 쭉 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해양 세력이 SVO 이 문법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공통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됐다고. 그래서 뭐 자세한 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저는 어순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거 뭐 아빠, 파파 무슨 몽골하고 우리가 똑같아. 무슨 뭐 인도 저 어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언어라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게 왜 오늘날 우리가 오리지널 이런 표현을 쓰듯이 들어온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이 중국말과 우리가 매우 달라졌다. 예전엔 비슷했다는 얘기 아니야. 중국말과 한국말이 비슷했는데 많이 달라졌대. 그것을 인드라가 추론하면 몽골 침략 전에는 비슷했는데 몽골 식민지로 200년간 살다 보니까 말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많이 달라졌고, 그죠? 그런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 막 그냥 환빠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 중국어와 한국어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먼 옛날 때문이 아니라 몽골의 200년간 식민지 경험 때문에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몽골 사람 좋아요, 얘들아. 참고로. 그래서 그리고 뭐 주나라의 천명론, 근데 주나라가 무슨 천명을 만들어? 주나라는 천명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명론은 누가 만들었냐면 맹자가 만들었어요. 맹자가. 그 이전에 천명 있었냐? 그때 다 자기가 하늘을 대신한 왕이라고 다 떠들지, 자기는 신이 선택한 왕이다. 다 그렇게 떠들지. 그거를 천명 사상으로까지 만든 사람이 맹자예요. 오늘날 중국 역사를 만든 게 사마천이라면 천명 사상을 만든 거는 주나라 왕실이 아니라 맹자가 만든 거예요. 맹자가 천명론은.
그 이전엔 1000명 없었어. 개나 소나 나 그냥 하늘에 내린 왕이다. 우기는 거지 뭐. 뭐 맹자 이후에도 계속 우겼잖아. 중국 역사 보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빈집털이에 대한 교훈은 뭐냐? 이건 얘기를 또 해줘야 되죠. 오늘날 시사하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빈집털이가 옆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상대가 약하면 그때 치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어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같이 망해요. 진화론에서도 보면 유사한 조건들의 경쟁이 막 치열하게 된단 말이야. 망할 때는 이 경쟁자가 다 같이 망하지 특정 애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애가 등장한다 이거죠. 상대의 상나라 입장에서 저 멀리 있는 강족 신경이나 썼겠어요? 척구성인 애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옆에 동이족을 신겼겠죠. 근데 둘 다 망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오늘날의 시사점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향후 30년 지금 당장은 여러분 중국을 신경 써야죠. 중국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향후 30년 정도 2040년에서 2050년대에 넘어들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이다.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도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르죠. 그때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면서 이 빈집털이 얘기를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학생의 소리 아주 박정희 대통령이 또 탄신이 12월 달이었나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에서 그렇게 강조하면 내일 당장 선거하면 국힘 압승합니다. 추세만 보라고 그랬죠. 지금 이런 분위기를 7천만 한반도 시민이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근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한미 협력 강화, 한미-한일 정상회담 이러한 것을 인드라가 강조했죠.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근대화, 김대중 자유화 대통령, 그 다음에 성렬형은 뭐죠? 세계화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글로벌 되지 않은, 세계화 되지 않은 모든 어떤 발정 민당스러운 좌파시스러운 우파시스러운 그런 것들 낡은 관행을 깨트리고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성렬형이다. 근대 이후 3대 대통령으로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성렬형을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난리든 이든영 하고 김건희 언니 이거 이 사진 한 장으로 반쪽 좌파셔들은 그냥 쌩 난리 난 거고 어쩔 수 없죠. 좌파셔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부정하고 싶죠. 지금 자기 누나를 파고 싶은 게 지금 좌파셔들이야. 안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누나를 파고 싶겠죠. 3대 가짜뉴스 이번에도 상징으로 딱 보여주네요. 그렇죠?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예. 대선 전에 김건희 어쩌고저쩌고, 엠빙신, 김건희 인터뷰로 그냥, 예? 김건희 떡상. 두 번째가 난리든 가짜뉴스 또 엠빙신. 예. 이번에도 성렬형 지지로 올랐죠. 떡상했죠. 예. 성렬형은 홍수한 정신, 사전오기, 팔전구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든영도 이번에 레드 웨이브 공화당이 압승한다 해놓고 보니까, 예? 이거는 참 석패말 원했는데 하원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예. 이건 저는 좀, 예, 저는 하원만큼은 공화당이 가져가길 원해요.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예, 그게 석패고 그게 최상의 카드인데, 예, 상원, 하원, 상원 모두를 미국 민주당이 가져가면 그건 안 돼요. 예, 국회의원, 예, 진정하시고, 예, 하원은 공화당한테 조금 주세요. 예. 그래도 그냥 이든영한테 상당히, 인드라 이든영 좋아하는 거 알죠? 예. 그 정도가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커피 기계. 그래서 민경욱 힘내시고, 전 4.15 부정선거, 예, 분명히 하지만, 예,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됩니다. 예, 잊지 마시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4.15 부정선거만큼은, 예, 진상규명돼야 되고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4.15 부정선거를 지지한 분들 중에 몇 분들이 지나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호적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번 이태원 때도 일부 분들이 너무 거기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 성렬형이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태네님께서 주장하시는 거 하면 되겠지님, 전 하면 되겠지님 처음엔 좋아했는데 4.15 부정선거 주장하니까. 근데 이게 하면 되겠지님이 갈수록 트럼프바를 넘어서서, 예, 전형적인 우리 파시스트로 변모하시더라고. 구독 취소했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막 떠들어대는데 그건 제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공신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인드라가 테네님한테 경고를 드립니다. 예,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라. 저한테 하면 되겠지만 신뢰도를 잃은 분이에요. 4.15 부정선거는 인드라가 한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거 티셔츠 판 분이 하면 되겠지님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고맙게 생각해. 하면 되겠지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면 하면 되지 같은 음모론, 우익파시 음모론은 결국 뭐예요? 예. 성렬형 정부도 일루미나티 정권이고 친중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작된 거다, 이 주장하려는 게 딱 자유파시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런 주장하고 싶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논리적으로 굉장히 인드라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하면 되겠지 영상을 자세히 보면서 오류를 지적하시더라고. 예. 교차 검증이 돼요. 한국 UFO 조사센터처럼 교차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인드라가, 그분들은 이제 그런 세론적으로, 예,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메릴랜드 그런 애들처럼. 예. 그러니까 자유파시 애들이, 예? 명단 제출 뭐 이런 거, 명단 공개한 거 아니야. 유족 동의도 안 받고 자유파시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렬형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렬형은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자유파시오 민주당은 이런 호재를 또 왜 가만히 놔둡니까? 예, 그럼 얘네들이 주장하죠. 예? 성렬형이나 죄명이나 다 한통 속이고 일루미나티 세력에게 포섭된 중국의 지령하에,
일루미나티 중국의 지령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작된 영상이다. 이걸 말하고 싶나요? 그래서 성희롱이 친중 정권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물론 일부 의혹은 있어요. 그때 아까 메릴랜드 그것처럼 인드라가 이 점만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땐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볼 때 그 떡밥에 하면 되겠지님 같은 분들이 그 트럼프 바가 되면서 굉장히 약간 머리가 안타깝게도 망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훅 빠지는 거야. 제가 볼 때. 이성을 되찾기시길 바라고, 우리 테네님도 힘들어 얘기했잖아. 귀가 얇으신 게 흠결이십니다. 조금 더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런 음모론, 좌익 파시 음모론을 극복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힘이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테리님 유튜브나 어떤 이런 거에 자꾸 누가 이렇게 그쪽으로만 정보를 몰아주는 것 같아. 전 차단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쪽으로 가요, 사람이. 정보 심리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하면 되겠지 같은 것은 구독 취소해요. 과감하게. 이봉규 선생도 좋아했지만 구독 취소했습니다, 저는. 좀 과감해요. 하랑님 어서오세요. 하느님께서도 좌익 파시오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한 떡밥들이 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메릴랜드 영상 걔가 뭐 이렇게 올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막 반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 이따가 좀 하면 되겠지 같은 영상에 혹한 애들이 막 좀 있으면, 지금 벌써 이미 나왔죠. 뭐 명단 공개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런 떡밥이 나오면 걔네 근거들을 그냥 원천에서 다 폭파시키는 그러한 뉴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쉽게 혹하지 마시고, 음모론에 혹하지 마시고, 외신이 주목한 경찰 대응, 헌업라인, 용창결상서장, 정보과 상황관리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는요, 성희롱 책임도 아니고, 저는 아니 약물 테러면 어떻게 동시적으로 약물 테러 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자파 테러냐? 전자파 테러 사람 죽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사람 많이 이렇게 참사인 경우에는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가 모든 음모론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교차 검증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심도 깊게 검토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일베나 오유처럼 이런 익명 게시판, 카더라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된다. 한순간 훅 갑니다, 여러분. 고소고발 당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엠빙신 잘하고 있고요. 법인세 5천이 많이 그냥.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엠빙신에게 세금을 줄 이유는 없다. 민영화하는 것만이 최선이고, 한국 언론 노조를 인정합니다. 근데 한국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도 인정해요. 이 민주노총이나 언론 노조를 지금 좌익 파시오하는 파시오 단체로 전락시키는 애들이 바로 엠빙신입니다, 여러분. 좌익 파시오 엠빙신 쪽수가 제일 많아.
예? 신문사 노조?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 다 합쳐봐야 엠밍신 노조원 쪽수가 더 많아요. 엠밍신만 착사를 하면요, 여러분. 엠밍신, 예, 다른 거 없어요. 예, 엠밍신 민영화 하면 돼요, 민영화. 예, 그냥 엠밍신 노조 상대할 필요 없어요. 전 걔네들은 노조라고도 인정 안 해. 예, 전 다른 노조들은 다 인정합니다. 언론 노조 다른 엠밍신 외에 한걸레 노조도 인정 안 해요. 저는. 예, 경향 노조는 그래도 인정해 인들아가. 경향 노조는 인정합니다. 예, 뭐 경향도 개 찌라시지만 노조 면에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언론 노조 중에 찌라시 노조 중에 두 가지만 인정 안 해요. 하나는 엠빙신 노조, 그 다음에 한걸레 노조. 이 둘은 인정 안 해요. 예, 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족이에요, 귀족. 파시오 귀족.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뭐 이거야 넘어가고 어쨌든 저는 김건희 언니 딱히 여태까지 얘기한 적 없잖아요. 이건 잘했어요. 김건희 언니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냐면 성렬형한테만 관심 있지. 김건희 누님이 뭐라고 언니가 뭐라고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대깨특각 정수하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아.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한동훈은 역시 원칙대로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쌍방울 건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뭐 간단하게 인드라 얘기했잖아. 전 쥐명이 안 깐다. 쥐명이 안 깐다. 이렇게 대선 전에도 얘기했을 때도 쌍방울은 건드려도 된다. 이 쌍방울이 인들한테 찍힌 이유가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 인수한 사람이 이 쌍방울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그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쌍방울은 되고, 그 다음에 이 김성태 이적자가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이거는 어벤져스가 잘 얘기했어요. 한국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검사한테 뭐 D라는 건 그 무슨 아수라나 영화에서 나는 얘기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판례가 있어요. 검사와 거래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 안 해요. 쌍방울 살려주면 다 물겠다? 그런 걸 절대로 검찰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대법원 판결로 다 나오겠지만, 저 그런 건 나중에 판결 나오면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뇌물죄와 정치자금죄는 다르다. 뇌물죄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한다. 정치자금법으로 올리면 뭐 상대적으로 법이 약하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쥐명이 관련 애들은 다 뇌물죄 혐의가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한국법하고 미국법의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김성태 이 쌍방울 애가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것을 한국법과 미국법이 차이가 나요. 한국법은 어떠냐면 동시에 일을 저질렀어. 여러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다 드러났어. 그럼 한국법은 그 중에 제일 악질인 형량이 높은 어떤 사건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형량을 때려요. 그 나머지 죄들은 퉁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죽인 것과 같은 벌을 받아, 한국법은. 반면에 미국법은 한 명을 죽인 것과 연쇄살인마인 것과는 엄청난 차이예요. 각각 다 적용해서 420년 이렇게 형을 때릴 수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못 때리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는 것과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미국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더 범죄를 더 저지를 수 있다. 예? 너무 봐준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예, 글로벌 기준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한국법이 반드시 나쁜 것은 나는 아니고 아니다. 예,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한국법이 이런 이상 이런 범죄자들, 악질 범죄, 반쪽 노면 같은 범죄자를 물먹이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된 다음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제기하고 또 확정받는, 한꺼번에 제소해버리면 한꺼번에 묶어 처리가 되는 건데, 법원에서 판결 난 다음 날에 또 기소하고, 판결 난 다음 날에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엿먹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가지였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간 첫 번째가 그 뇌물죄, 정치자금죄.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세 가지 다 얘기했네. 맨 처음에는 이 한국에는 그런 거 없다. 뭐 검찰하고 딜하는 거 없다고 영화에서나 있다. 영화 많이 보는 좌익파시 애들이나 생각하는 발상이고, 한국에 그런 거 없다. 두 번째는 정치자금과 뇌물죄의 차이가 있다. 세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그 미국 법과 한국 법의 차이, 형량의 차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잘나가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 공화당 하원까지 흔들거리는 건 없고, 조금이라도 공화당이 하원은 내주는 것이 최상의 카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하원 모두 이렇게 가지는 건 글쎄요. 저는 미국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경계심이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거든요. 차기 대선도 미국 민주당이 가져오려면 공화당 하원 정도는 내주는 것이 오히려 중도층과 미국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물론 국힘당 차기 총선, 한국 차기 총선에서는 국힘당이 다수당이 돼야 되죠. 다수당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침안개님, 스포일러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아침안개님 같은 분의 구독자 수가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자유인이 넘친다. 한국 UFO 조사센터나 이런 어떤 아침안개님이나 이렇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이 잘 나갈 때 대한민국 전세계가 국외본이 대한민국 시민들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인균의 국방TV, 러시아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5번 아니에요. 이건 고려 관점에서 연말까지 증시 암호화폐 전망한다. 조지의 길. 그 다음에 이 친구 중경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친과 배낭여행이라면 조금이라도 럭셔리 해야 된다. 로나와 레논. 비싼 숙박비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럭셔리 여행이겠죠. 지난주 경주 용인 각각 1박 2일씩 2번 여행 갔는데 숙박비랑 교통비가 90%군요. 내년에 미국 여행 생각하고 있는데 숙박비랑 교통비를 아끼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우 영상 보니 얼마 전에 재미삼아 간 여성 전용 토킹바 면접에서 잘생겼다 칭찬 들었던 게 생각나는군요. 그렇군요. 여성과 여행할 때, 데이트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취향 독특한 여성, 가령 뭐 미니멀 유목민이 나오는 그 일본인 여성 빼고 대다수 여성들은 실속보다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남친이 쫌스럽게 굴면 실망하죠. 유부녀들도 요즘 비슷해요.
안 먹어도 이것저것 시켜놓고 사진만 열심히 찍고 젓가락 조금 하고 그만인 경우를 인드라 가게 경험상 매우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끼리 오면 그런 거 없이 실속 위주로 마구 먹죠. 한 줄 요약, 여친과는 폼나게 여행하고 솔로일 때는 돈나게 여행합니다. 돈 아낀다 이거죠. 네, 돈 아끼는 게 돈 버니까. 네, 보시고 친구야. 네, 그 다음에 캡틴 따고 이란 미녀. 재밌네요. 이란의 미녀상은 눈이 큰 거는 공통점인데 코가 낮아야 된대요. 네, 심지어 코를 깎은데 한국 사람들은 코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이란에서는 코가 낮아야 미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브리코에 대한 컴플렉스인가? 대다수 그 투르크, 페르시아인들, 중동인들은 매브리코가 많거든요. 그래서인가? 참고하시고요. 전 캡틴 따고가 작년에 찍은 거예요. 재밌고. 그 다음에 박진우. 진우도 호남 친구고, 예, 이쪽, 박진우가 광주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 진우도 영상 보니까 대전에서 개업했던 호남 출신 업소 사장이 떠오르네요. 이 친구가 그 마자세 모임 때도 나와서 인드라하고 대전에서 걔가 7차례 갔었나 5차례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승무원 대한항공 뭐죠? 대한항공 말고 어디지? 망한 회사 각자 뭐죠? 대한항공 말고 한국 대표 여행사 항공사가 있잖아요. 금호 그 회사 그쪽 스튜어디스 교육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근데 스튜어디스 교육을 하다 보면 대학 정식으로 그런 스튜어디스 아시아나.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그 정식으로 대학을 스튜어디스 학과를 나온 친구들 말고도 스튜어디스를 지망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성들을 위해서 학원을 만든다 이거죠. 공무원 시험처럼.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원비 같은 거 생활비 마련하려면 중간에 좀 돈 벌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를 만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바 같은 경우는 손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만지는 것은 접촉은 안 하는 그런 바인 거죠. 그걸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래서 그 친구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친구가 신준해가지고 자유파시언 민주당 애들이 뭔가 인드라한테 수작 꾸미는데 거기에 괜히 얽혀가지고 걔가 고생한 것 같은데. 이 정치꾼들이요. 이 말빨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하면은 인생 망쳐요. 그 다음에 황제 폐하께서 계시는 뉴욕 너무 좋아 보이네요. 뉴욕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인드라 얘기는 어떤 간에 차범근 레전드죠. 그래서 인드라가 차범근 감독이 이렇게 물러날 때 인드라가 차범근 감독을 옹호했어요. 그때 한걸레가 자이파시 한걸레가 그렇게 차범근 감독을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드라가 자이파시였지만 그런 한걸레 작태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책까지 냈습니다. 차범근 감독을 옹호하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나름대로 인드라 당대 붉은 악마 1세대 1호인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피시통시 하이텔에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바람에 차범근 감독이 살아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차범근 감독을 옹호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한국에서 히딩크와 히딩크 이후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히딩크 이전에는 국내 감독들이 전주의라는 걸 몰랐어요. 네. 차범근 감독은 무슨 전술을 알았겠어. 저는 차범근 선수로서는 레전드잖아요. 인들한테 좋아해요. 차범근 저 막 그 하이라이트 맨날 그 분데스리가에서 막 뛰던 거 그때 10대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저는. 네. 그거는 인정하는데 레전드죠. 전설인데 감독으로서는 솔직히 히딩크 이전에 감독 사람들은 허정무건 뭐 차범근이건 거의 도찐개끼.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 고대 출신인데 한국의 축협 인맥 뭐 이런 거 따진 사람들 고대 출신 아냐. 안 그래요? 자, 나는 근데 얘기했죠. 뭐 학연 지연 회란 뭐 이렇게 떠드는 애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무튼 그렇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차범근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들이 소문들이 많이 저한테까지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막 들리는 경우가 꽤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신데 그만하면 성공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돈 욕심이 많으신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범근 레전드 차범근 때문에 상당수 운동선수들이 신앙심을 갖게 된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신앙이 가끔가다 의심.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심스럽다. 단순히 뭐 자유파시즘 민주당 지지한다 그것까지는 뭐 엠뱅신 해설위원하고 민들아가 많이 도움 준 거죠. 따지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뭐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돈 문제 너무 밝힌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메뉴 레전드 긱스 있잖아요. 긱스 레전드 아닙니까? 메뉴 레전드 축구 잘하잖아. 그때 뭐 들리는 사생활 안 좋듯이 마라도나도 축구 잘하고 전설이잖아요. 그건 그거고 마라도나 또 사생활은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개로 생각해야 되겠다. 호날두가 축구 잘하는 것과 호날두 사생활은 구별해서 생각하듯이 좀 우리 레전드 축구 레전드께서 축구 끝나들에게 어떤 흠이 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오나세바 뭐 열심히 하길 바라고. 자, 12시 13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테리님 제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에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저는 음료론에 열린 마음입니다. 테리님의 의혹 제기에 언제든지 저는 환영하면서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떡밥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한 테님 생각하는 그런 음모론이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 저는 제 주장을 철회하고 테님에게 사과할 용의가 언제든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신중해지자. 좌우의 파시오 음모론에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나 테네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